폭풍우가 낡은 병원 건물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백한 복도가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분만실 복도에 위치한 싸구려 공용 의자에 앉아있던 윤서연은 또 한 번 밀려오는 극심한 진통에 이를 악물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의 손에는 구형 스마트폰이 꽉 쥐어져 있었다.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태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 그는 서연의 세상이었고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임신 기간 내내 그녀를 방치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복도 저편에서 차가운 가죽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민혁이 비에 젖은 복도 바닥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표정에는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조함이나 기대감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민혁 씨, 왔군요. 서연이 신음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안도감에 잠시 진통을 잊을 뻔했다. 그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땀에 젖은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를 향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이 병원의 더러운 벽의 일부라도 되는 듯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값비싼 시계를 확인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복도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했다. 오래 끌 생각 없어. 본론만 말하지.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진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을 찢는 듯한 불길함이 엄습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아기가 곧.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혁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그녀의 무릎 위로 던졌다. 봉투는 아무런 감정 없이 툭 떨어졌다. 이걸로 끝내자, 윤서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우리 관계, 그리고 이 아이, 전부 없던 일로 하는 거야. 그는 마치 사업상 불필요한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의 절망하는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끝내, 다니요? 민혁 씨, 우리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당신 아이란 말이에요. 그녀는 고통과 충격 속에서 절규했다. 하지만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격한 반응이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착각하지 마. 그건 내 아이일 뿐이야. 나와 태아그룹은 아무 상관없어.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아 넣으며 말했다. 난 곧 정략 결혼을 해. 유진 가문의 딸과. 그게 내 운명이고 태아를 위한 내 의무야. 너 같은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실수였을 뿐이지. 실수. 그 단어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지난 몇 년간의 사랑,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태어나려는 생명까지도 모두 실수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아이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봉투 안에 든 돈이면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민혁은 그녀의 눈물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걸로 아이를 지우든 낳아서 키우든 알아서 해.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이름, 태아그룹의 이름은 꿈에서도 부르지 마. 알겠어? 그 순간
서연은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고통의 파도를 느꼈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아, 안 돼. 아,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의자에서 쓰러지듯 무너졌다. 젖은 병원 복도 바닥에 그녀의 몸이 처참하게 뒹굴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민혁은 그 광경을 보고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서연과 그녀의 다리 사이로 흐르는 양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저분하게 굴지 마. 이걸로 모든 건 끝났어. 그 말을 끝으로 강민혁은 뒤돌아섰다. 그의 구두 소리는 망설임 없이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폭풍우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서연의 지옥 속에 그녀를 완벽하게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아이가 나오려는 육체적 고통이 그녀의 의식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하얀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져 젖은 바닥을 더럽혔다. 그 돈은 그녀에 대한 모욕 그 자체였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당장 분만실로 옮겨야 해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서연은 이동 침대로 옮겨졌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천장의 형광등을 향해 있었다. 굴욕감과 고통으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차가운 금속으로 된 분만실 침대에 눕혀진 서연은 완전히 혼자였다. 남편이나 연인의 손을 잡고 격려를 받는 다른 산모들과 달리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방금 겪은 잔인한 배신의 기억만이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강민혁의 냉혹한 얼굴, 실수라는 단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 힘주세요, 산모님. 의사와 간호사들의 고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힘을 주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녀는 강민혁을 저주했다. 그녀의 순정을, 그녀의 믿음을, 그리고 그녀의 아이를 짓밟은 그를 저주했다. 이 고통, 이 굴욕, 이 절망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만약 이 아이와 함께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오늘을 되갚아 주겠다고 맹세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병실을 찢는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딸입니다.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간호사가 지친 서연의 품에 피와 태지로 덮인 작은 생명체를 안겨주었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꼭 닮은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태어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린 그 순간에 태어났다. 서연은 아기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도끼 어린 결의의 눈물이었다. 아가,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남자에게, 강민혁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밖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있었지만 윤서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진정한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도시가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지켜야 할 생명과 복수해야 할 이유를. 서연은 바닥에 떨어져 더러워진 돈 봉투를 떠올렸다. 언젠가 그 돈의 수백, 수천 배를 강민혁의 얼굴에 다시 던져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순진했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자 한 아이의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는 세상 물정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 작은 온기의 의지에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을 다잡았다. 태아그룹, 강민혁, 기다려. 내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러 갈 테니. 그녀의 눈빛이 새벽빛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윤서연은 싸구려 1인용 병실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딸아이 하은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는 기적처럼 건강했다. 어미의 절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멈췄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강민혁이 던지고 간 돈 봉투는 간호사가 치워주겠다며 가져갔지만 그 모욕감은 그녀의 영혼의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당장 이 병원비를 지불할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젯밤의 맹세가 차가운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그것만이 그녀가 숨을 쉬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일 거라 생각했지만 들어선 이들은 병원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하은을 끌어안았다. 강민혁이 보낸 사람들일까? 그녀와 아이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온 것일까?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였다. 남자가 다가오자 그녀는 갓 출산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납게 그를 노려보았다. 윤서연 씨 되십니까? 앞장선 남자가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보다는 확인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의 저기를 이해한다는 듯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이 여인을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서연 자신과 꼭 닮은, 그러나 어딘가 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젊은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예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 이걸 어떻게.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유품으로 간직해온 똑같은 사진의 복사본을 떠올렸다. 남자는 안도하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선진그룹 윤태영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진우라고 합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윤 회장님의 유일한 따님 윤지수 씨입니다. 그리고 윤서연 씨는 회장님께서 수십 년간 찾아 헤매신 단 하나뿐인 외손녀이십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선진그룹, 태아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거대 재벌. 그곳의 회장이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출산 후유증으로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거짓말. 서연이 중얼거렸다.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따님 지수 씨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뒤늦게 후회하시고 두 분을 찾으셨지만 이미 따님은 서연 씨를 낳고 병으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 이후로 회장님께서는
단 하루도 서연 씨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침대맡에 놓인 텅 빈 젖병과 허름한 아기 이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품에 안긴 하은에게 닿았다. 그리고 이 아이는 회장님의 증손녀이시겠군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그날 오후 서연은 하은과 함께 그 병원을 나왔다. 그녀가 타고 나온 것은 낡은 택시가 아니라 선진그룹의 로고가 밝힌 방탄세단이었다. 그녀는 곧장 서울에서 가장 거대한 저택 중 하나인 선진그룹의 본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윤태영 회장을 만났다. 윤태영 회장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노인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제왕의 그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서 자신의 딸 윤지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이나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김 실장의 보고를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앙상한 손을 내밀어 서연의 어깨를 그리고 하은의 작은 이마를 쓸어주었다.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미안하다. 그것이 그의 첫마디였다. 그날 밤 서연은 윤 회장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윤 회장은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너에게 선진의 모든 것을 주겠다. 내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신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과거의 윤서연을 버려야 한다. 선진의 후계자로서 그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강철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저와 제 딸을 짓밟은 자들을 제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어떤 지옥 같은 훈련이라도 견뎌내겠습니다. 윤태영 회장은 서연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집념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윤서연이 아니다. 너는 선진의 거미자 방패 윤세아다. 그리고 하은이는 내 증손녀 윤하은이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6년은 서연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담금질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하은이 잠든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날의 세계 경제 뉴스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경영학, 재무회계, M&A, 전략, 국제법 등 선진그룹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녀를 가르친 것은 윤태영 회장 자신과 그가 고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완벽한 전략가로 조련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유도와 검도를 배웠고 심리학과 협상술까지 마스터했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말투는 간결하고 힘있는 어조로 바뀌었고 슬픔이 서려 있던 눈빛은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카리스마로 채워졌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강민혁에 대한 증오는 그녀를 움직이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을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포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힘과 전략만을 신뢰했다. 딸 하은은 그녀가 유일하게 무장해제되는 존재였다. 하은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다. 서연은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딸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하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엄마였고, 하은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던 해, 윤서연, 아니, 이제는 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선진바이오의 대표이사 윤세아가 된 그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만질 수 없는 얼음 조각과도 같았다. 김진우 실장이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진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태아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제약 부문입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이사회 소집하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차세대 경제 포럼,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심장부, 태아그룹의 본사 빌딩을 노려보았다. 강민혁, 네가 나를 버렸던 그 도시.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간다. 그녀의 변신은 완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출산 중에 버림받았던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이끌고 적의 심장을 겨누기 위해 돌아온 막강한 힘을 지닌 재벌 총수였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다. 7년의 시간이 흘러 서울은 더욱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 중심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찼다. 차세대 경제 포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기존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먹잇감을 탐색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방금 막 도착한 낯선 그러나 강력한 존재감의 여성을 향해서였다.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날카로운 라인의 흰색 파워 수트를 입은 여자. 그녀의 걸음걸이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 눈빛은 홀 안의 그 어떤 조명보다도 차갑고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가 바로 선진그룹 윤태영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최근 서울시장에 파격적인 출사표를 던진 선진바이오의 대표이사 윤세아.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과거와 함께 완벽하게 매장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얼음여왕, 선진의 숨겨진 무기라 불렀다. 그녀의 등장은 태아그룹이 독점하고 있던 바이오 시장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김진우 실장이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7년 전 병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헌신적이었다. 대표님, 태아그룹의 강민혁 부회장도 참석했습니다. 30방향 중앙 테이블입니다. 김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윤세아, 즉 서연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강철로 된 것처럼 고요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스위스 노바티스 아시아 지사장입니다.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한편 포럼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던 태아그룹의 부회장 강민혁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향해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선진그룹의 젊은 여자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7년 전 유진 가문의 딸 오수진과 성공적으로 정략 결혼을 마쳤고 장인의 막강한 배경을 얻고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선진의 저 여자가 대체 누굽니까? 강민혁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선진 바이오의 윤세아 대표입니다. 윤태영 회장의 외손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지사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번에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태아의 제약 부문과 정면으로 부딪힐 겁니다. 노인네가 죽을 때가 되니 어린애 장난에 놀아나는군. 강민혁은 콧방귀를 뀌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의 아내 오수진이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여보, 저 여자 좀 봐요. 꽤 도발적이네. 당신 취향은 아니죠? 오수진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강민혁은 아내의 말을 무시한 채 무대 쪽으로 향하는 윤세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비율, 얼음처럼 차가운 아우라.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가 어렸다. 그는 약한 여자들을 경멸했다. 하지만 저렇게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저 여자가 7년 전 자신이 버린 그 비참한 여자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잠시 후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윤세아가 단상에 올랐다. 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녀는 원고 없이 오직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진 바이오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발표는 날카롭고 논리적이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기존 바이오 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는데 그것은 명백히 태아그룹을 겨냥한 것이었다.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 여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맹수였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민혁도 마지못해 박수를 쳤다. 그는 결심했다. 저 여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저 오만한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든 아니면 이용 가치를 찾아내든 해야 했다. 네트워킹 시간. 윤세아는 스위스 노바티스의 지사장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유창한 독일어와 전문적인 지식에 지사장은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다. 그때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윤 대표님. 강민혁이었다. 그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윤세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순간 윤세아의 시간이 멈췄다. 7년 전 폭풍우 치던 밤 자신을 향해 돈 봉투를 던지던 그 손. 그녀를 실수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뱃속의 장기들이 고통스럽게 뒤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 1초에 불과했다. 6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이 그녀의 본능을 억눌렀다. 그녀는 내면의 윤서연을 철저히 가두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에 대한 일말의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호기심과 남성적인 정복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윤세아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아그룹의 강민혁 부회장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듯 했다. 강민혁은 내밀었던 손이 무한해지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능숙하게 손을 거두었다. 선진의 서울 진출이 아주 공격적이더군요. 하지만 서울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윤 대표님처럼 젊고 아름다운 분에게는 특히 더 그렇겠죠. 그는 은근한 무시와 성차별적인 발언을 섞어 그녀를 떠보았다. 윤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조언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선진은 만만한 시장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은 제 성별이나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히려 태아그룹이야말로 너무 오래 정상에 머무른 탓에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강민혁의 미소가 굳었다.
감히 자신에게 태아그룹의 후계자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그는 불쾌감을 넘어선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대단한 자신감이군요. 좋습니다. 언제 저녁이나 한번 하시죠. 두 그룹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싸늘하게 웃었다. 죄송하지만 부회장님, 저는 적과 식사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다시 노바티스 지사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기술 이전 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강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그것도 수많은 경제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저 계집애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살면서 이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저편에서 아내 오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자리를 떴다. 그는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저 윤세아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강민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 여자의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자신을 향한 깊은 경멸이 담긴 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심장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불안감의 정체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편 포럼장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의 전용차에 올라탄 윤세아는 문이 닫히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의 얼굴이 고통과 분노로 창백하게 일그러졌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실장이 조용히 생수병을 건넸다.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고 병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플라스틱을 파고들었다. 그자 강민혁,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그녀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를 그냥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봤어. 그 사실이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대표님,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세아는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얼음 여왕의 얼굴로 돌아왔다. 아니, 오히려 잘 됐어.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 그녀는 7년 전 병원 복도 바닥에 뒹굴던 자신을 떠올렸다. 김 실장님, 계획대로 태아의 파트너사부터 공략하세요. 그리고 노바티스와의 계약,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주 안에 성사시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강민혁이 오늘 나에게 느낀 굴욕감은 시작에 불과해.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빼앗을 거야. 그가 나를 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차량이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야경 속으로 합류했다. 7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끝났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만함 속에서 불안의 씨앗을 틔웠고, 다른 한 사람은 가슴속의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잔인한 게임의 말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아그룹 부회장실의 공기는 강민혁의 분노로 인해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로 채워진 광활한 사무실은 그의 격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어젯밤 포럼에서의 굴욕을 곱씹었다. 감히 그 여자, 윤세아라는 그 오만한 계집애가 자신에게 그런 모욕을 주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와 수많은 경쟁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그는 비서가 가져다 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으스러뜨릴 듯이 쥐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건 어떻게 됐어? 그가 비서실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윤세아, 그 여자에 대한 뒷조사 말이야. 7년 전,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비서실장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그게 이상합니다. 윤세아 대표의 이력은 7년 전부터 완벽합니다. 완벽하다고 강민혁이 조소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MBA, 선진그룹 미국 지사에서의 초고속 승진, 그리고 선진바이오 대표로의 화려한 복귀. 누가 봐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력서잖아. 그 전의 기록을 찾아내. 텅 비어있는 그 7년 전의 행적을 말이야.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평범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 그 안에 담긴 설명할 수 없는 경멸, 그것이 강민혁의 오만함 속에 숨어있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는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이 울렸다. 전략기획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부회장님, 지금 막 APX 파마슈티컬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싶다고 합니다. 강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APX는 태아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항암 신약의 독점 판권을 가진 미국의 거대 바이오 기업이었다. 이 계약은 강민혁이 장인인 유진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몇 달간 이 계약에 공을 들였고 최종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재검토? 무슨 소리야. 이미 합의된 내용이잖아. 그가 소리쳤다. 그게 선진바이오 측에서 우리보다 2배 높은 계약금과 파격적인 러닝 개런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세아, 또 그 여자였다. 포럼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업까지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당장 화상회에 연결해. 에이펙스의 톰 해리슨 회장과 직접 담판을 짓겠어. 선진이 2배를 불렀다면 우리는 3배를 부를 수 있다고 전해. 강민혁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이라면 태아가 선진에게 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저 오만한 여자가 자금력의 차이를 깨닫고 물러서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몇 시간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민혁은 이사들 앞에서 APEX 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 선진의 윤세아라는 어린애가 감히 태아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자금은 걱정 마십시오. 제 장인,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부회장님,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APEX 파마슈티컬스의 로고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이 흘러나왔다. 톰 해리슨 회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윤세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APX는 오늘 선진바이오와 향후 10년간의 아시아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해리슨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선진바이오가 제시한 것은 단순히 자금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R&D 기술력과 글로벌 유통망은 APX의 신약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가 화면 속의 윤세아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마치 강민혁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강민혁은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럴 수가. 한 이사가 비명을 질렀다. 에이펙스와의 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장인, 오 회장이었다. 강 부회장,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자네가 모든 걸 망쳤어. 당장 내 사무실로 튀어와. 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회의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감히 내 것을. 그는 이사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뛰쳐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도자기, 컴퓨터 모니터, 서류 뭉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윤세아, 감히 네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포효했다. 그는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저 여자의 과거를 캐내. 7년 전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이라도 좋아.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 강민혁은 저 여자의 오만한 얼굴 뒤에 반드시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경멸하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자신이 경멸했던 누군가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게 누구인지 떠올릴 수 없었다. 지금의 분노가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켰다. 같은 시각 선진바이오의 대표실. 윤세아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APX 측과 축하 샴페인을 터뜨린 직후였다. 그녀는 김진우 실장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차가운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예상대로입니다. 강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어둔 정보원에 따르면 강 부회장이 국내 최고의 흥신소와 전직 국정원 요원들까지 고용해 대표님의 과거를 캐고 있습니다. 윤세아는 콧방귀를 뀌었다. 찾아보라고 하세요. 윤태영 회장님께서 7년간 공들여 만드신 윤세아의 이력서에는 흠집 하나 없을 테니까.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곤두박질 치는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APX건은 그저 인사치레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강민혁이 나를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심장을 겨눠야 합니다. 그녀가 김 실장을 돌아보았다. 준비는 되었습니까? 김 실장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의 지시로 6년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입니다. 강민혁 부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내부자 거래 증거, 그리고 정계 로비 리스트까지 완벽합니다. 윤세아는 서류철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무기였다. 강민혁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그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파괴할 폭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좋아요. 아직 터뜨릴 때는 아닙니다. 그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유도해야 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하은이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은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합니다. 이 더러운 싸움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해요. 그녀는 7년 전 자신을 지저분하다고 말했던 강민혁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한편 강민혁의 조사팀은 벽에 부딪혔다. 윤세아는 유령처럼 7년 전에 나타났다. 하지만 한 조사원이 신락 같은 단서를 발견했다. 부회장님, 이건 거의 불가능한 가설입니다만 7년 전 폭풍 후 치던 밤에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미혼모가 한 허름한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민혁은 짜증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윤서연? 그게 윤세아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이름을 잠시 되뇌었다. 윤서연, 왠지 모르게 익숙했지만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내가 찾으라는 건 이런 쓰레기 정보가 아니야.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내던진 그 쓰레기 정보가 바로 자신을 파멸시킬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는 것을. 윤세아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다. 강민혁은 분노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을 잃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음 단계를 위해 차분히 칼을 갈고 있었다. 복수의 전장은 이제 막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일주일째 지옥 속을 살고 있었다. APX 파마슈티컬스 계약건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는 그의 경영 능력에 노골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장인인 오 회장의 싸늘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그의 모든 분노는 윤세아라는 단 하나의 이름에 집중되었다. 그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흥신소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보고서는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윤세아는 7년 전 선진그룹 미국 지사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 이전의 삶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이딴 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건가? 강민혁은 사무실에서 또다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집무실은 일주일 전에 난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7년 전, 그 여자가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지난번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던 조사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이 미스터리에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부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윤서연 건입니다. 제가 그 출산 기록을 좀 더 자세히 파봤습니다. 강민혁은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려다 조사원의 다음 말에 멈칫했다. 그녀가 출산한 날짜가 정확히 윤세아 대표가 선진그룹 미국 지사에 처음으로 서류상 등록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조사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병원 위치는 마포구의 한 서민 병원이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서울 전역에 기록적인 폭풍우가 몰아쳤던 바로 그날입니다. 폭풍우, 마포구, 병원. 단어들이 강민혁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어렴풋한 기억의 파편을 잡으려 했었다. 7년 전 그날 밤 그는 분명 어딘가에 있었다. 정략 결혼을 앞두고 골칫거리를 처리하기 위해 지저분한 병원 복도, 비명.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 윤서연이라는 여자, 사진 없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조사원은 기다렸다는 듯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름이 워낙 흔해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과 연계된 미납요금 독촉장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7년 반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편의점의 이력서 사진입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지쳐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 얼굴을 알고 있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가 실수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그 눈,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눈빛. 경제 포럼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던 차갑고 오만했던 윤세아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윤세아는 윤서연이었다. 그가 7년 전 폭풍우 치던 밤에 돈 봉투를 던져주며 버렸던 임신한 그의 여자친구였다. 하, 하. 강민혁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은 곧 극심한 공포로 변했다. 그를 덮친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였다. 그가 쓰레기처럼 버린 여자가 선진그룹의 후계자가 되어 돌아왔다.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APX건은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의 정체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당장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이 사실이 장인의 귀에 그리고 아내 오수진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당장 윤세아 대표에게 연락해 개인적으로 만날 약속을 잡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최고급 한정식집, 가장 은밀한 방으로. 그는 조사원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자네, 오늘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 만약 이 사실이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면 자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 알아. 그날 밤 강남의 한정식집 올림정. 오직 VVIP만을 위한 별채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방 안에서 초조하게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7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구슬릴 생각이었다. 돈, 그리고 협박. 그것 말고는 그가 아는 방법이 없었다. 방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들어섰다. 그녀는 강민혁의 예상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놀람도 없이 완벽하게 차분했다. 그녀는 그날 포럼에서 입었던 흰색 수트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맞은편에 우아하게 앉아 그가 따라주는 차를 바라보기만 할 뿐 입에도 대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윤서연. 강민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윤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7년 전의 공포와 절망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냉기만 감돌았다. 내 이름은 윤세아입니다. 강민혁 부회장. 강민혁은 헛웃음을 쳤다. 연극은 집어치워.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 AP, X건으로 성에 안 찼나? 좋아. 얼마면 돼? 네가 원하는 만큼 주지. 대신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7년 전처럼. 그는 다시 한번 수표책을 꺼내는 신용을 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윤세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돈? 강민혁 씨. 당신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요. 여전히 천박하고 오만해.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기만 맡고는 내려놓았다. 내가 원하는 게 돈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파산했을 겁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마지막 카드가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협박.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렇다면 내 딸 때문인가? 이름이 하은이라고 했던가? 7년 전 그날 태어난 아이 참 예쁘게 컸더군. 사진 봤어. 그는 윤세아가 경악하거나 두려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보다 수십 배는 더 차가워졌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지금 내 딸을 입에 올렸나?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민혁은 움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래, 내 딸, 사생아지.
태하그룹의 핏줄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이 내 할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어떨까? 아니면 내 아내 오수진 회장 귀에? 너의 그 완벽한 윤세아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건 순식간일 텐데. 그 순간 윤세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이었다. 강민혁, 넌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구나.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강민혁이 7년 전 그녀에게 돈 봉투를 던졌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다. 이게 뭔데? 강민혁이 불안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네가 오늘 나를 협박할 줄 알고 가져온 내 대답이야. 윤세아가 차갑게 말했다. 거기엔 네가 케이맨 제도에 숨겨둔 비자금 내역 전부가 들어있어. 최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 자금 명세서도 물론이고. 아, 보너스 트랙도 하나 있지. 그녀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2년 전 태아건설이 시공한 한남대교 케이블 절단 사고. 기억나나? 네가 원가 절감을 위해 승인한 불량 자재 때문에 일어난 인재였지. 그 사고로 죽은 인부 3명의 가족들에게 네가 어떻게 입막음을 했는지 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의자에서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감옥, 그것도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업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쥐고 있었다. 너, 어떻게?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어 공포에 질린 강민혁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렸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렸다. APEX-건은 그냥 장난이었어. 하지만 네가 내 딸을 건드린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그녀는 강민혁의 넥타이를 잡아챘다. 7년 전 바닥을 기던 여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완력이었다. 강민혁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똑똑히 들어, 강민혁. 오늘 이 USB는 그냥 견본이야. 원본은 내 변호사팀과 선진그룹 안전팀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 만약 나나 내 딸 하은이에게 아주 작은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난 너, 내 아내, 내 장인, 그리고 네가 이룬 태아그룹 전체를 이 땅에서 불태워버릴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심판이야. 그리고 네가 7년 전 나에게 했던 말 똑똑히 기억해. 지저분하게 굴지 마. 이제부터 진짜 지저분한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윤세아는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강민혁은 의자에 널브러졌다. 그녀는 완벽한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7년 전 그날 밤과는 정반대의 구도였다. 그녀는 완벽한 포식자였고 그는 겁에 질린 사냥감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7년 전 자신이 분만실에서 했던 맹세를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는 방을 나갔고 별채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민혁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덜덜 떨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뼈저리는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강민혁은 울림정 별채에 홀로 남아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다. 7년 전 윤서연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느꼈을 절망이 이제야 시차를 두고 그에게 도착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 드라이브를 마치 독사처럼 바라보았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자신의 숨통을 쥘 수 있는 폭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지만 그 공포는 이내 뒤틀린 분노로 변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태아그룹의 강민혁이었다. 감히 7년 전 자신이 버린 계집애 따위에게 목줄을 잡힐 수는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좋아, 윤세아. 아니, 윤서연.
네가 지옥을 원한다면 기꺼이 보여주지. 그는 더 이상 윤세아 개인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은이라는 아이, 그 아이는 그녀의 영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회사, 선진바이오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힘이 수십 년간 태아그룹과 유진그룹이 쌓아 올린 이 검은 네트워크가 선진의 늙은 호랑이 윤태영 회장보다 강하다고 믿었다. 그는 윤세아의 경고를 자신에 대한 허세 가득한 도발로 치부했다.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밀리에 관리해온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태아그룹이 오랜 시간 돈으로 길들여온 정계와 사법부의 하수인들이었다. 나 강민혁이다. 당장 움직여. 선진바이오. 세무조사, 검찰조사, 식약처 허가 문제.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언론에 터뜨려. 내일 당장 시작해. 그 여자를 내 앞에 무릎 꿇려. 그는 윤세아가 가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선진바이오를 먼저 무너뜨리면 그녀가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올 것이라 계산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여자가 6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칼을 갈아온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다음 날 아침 선진 바이오 본사 로비는 검은 정장을 입은 국세청 조사관들로 가득 찼다. 특별 정기 세무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그들의 기세는 사냥개를 풀어놓은 듯 살벌했다. 동시에 강민혁이 매수한 데일리 트루스라는 황색 언론사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를 터뜨렸다. 선진바이오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 윤세아 대표의 신데렐라 스토리 뒤에 감춰진 검은 커넥션, 모든 것이 강민혁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듯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잠시 반등했고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값비싼 위스키를 땄다. 그는 윤세아에게서 곧 전화가 걸려와 애원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전화는 엉뚱한 곳에서 걸려왔다. 바로 그때 윤세아는 선진바이오의 워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였고 김진우 실장을 비롯한 핵심 전략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대표님. 국세청이 움직였고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윤세아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겠지만 그는 지금 막 내가 파놓은 덫에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녀는 7년 전 하은을 낳으며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김 실장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가 불을 질렀으니 우리는 태풍으로 답하죠. 플랜 B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실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망설임 없이 명령을 하달했다. 1단계, 강민혁이 존재조차 몰랐던 윤태영 회장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진정한 힘을 움직이는 것. 선진의 로비스트들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자료를 전달했다. 강민혁이 최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명세서 원본이었다. 2단계, 언론 대응. 데일리 트루스의 조작 기사에 대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폭탄이었다. 윤세아가 전날 강민혁에게 보여줬던 USB의 내용 중 가장 파급력이 큰 한남대교 케이블 절단 사고의 진실, 불량 자재 승인 서류와 강민혁의 친필 사인이 담긴 보고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익명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윤세아의 재무팀이 움직였다. 태아그룹 및 태아건설 주식, 목표 수량까지 공매도, 숏셀링, 실행.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지도를 바꿀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저녁 8시 뉴스 시간. 강민혁은 저녁 식사를 하며
국세청이 선진 바이오를 압수수색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등장한 것은 선진 바이오가 아니었다. 속보로 화면이 전환되더니 심각한 표정의 앵커가 입을 열었다. 2년 전 3명의 사상자를 낸 한남대교 케이블 절단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본 방송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면에는 강민혁의 얼굴과 그의 사인이 선명하게 밝힌 원가 절감 승인서가 클로즈업되었다. 불량 자재 납품업체와의 검은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뉴스는 삽시간에 모든 채널을 뒤덮었다. 살인 기업 태아. 강민혁이 3명의 노동자를 죽였다. 여론은 들끓다 못해 폭발했다. 강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다.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는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불타는 듯 울리기 시작했다. 장인 오 회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장인어른, 이건 이천하의 계좌시가. 전화기 너머로 오 회장의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인재 사고를 단순 과실로 덮어? 내 놈 때문에 유진그룹까지 불벼락을 맞게 생겼어. 오 회장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이라는 위험 자산을 손절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건 윤세아, 그 여자애. 강민혁이 변명하려던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내 오수진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당신, 짐승만도 못한 인간. 내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람까지 죽여. 수진 씨,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닥쳐. 오수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방금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냈어. 유진그룹은 오늘부로 태아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해. 우리가 가진 태아 지분 전량 내일 아침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거야. 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볼게. 강민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유진그룹이 그를 버렸다. 아니, 그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그제야 그는 윤세아의 경고가 허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아그룹의 주가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유진그룹의 지분 매각 공시와 윤세아 측의 공매도 공격이 동시에 터졌다. 검찰은 한남대교 사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강민혁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태아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조차 아들을 감싸줄 수 없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다. 그때 이사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도착했다. 윤세아가 보낸 마지막 결정타. 강민혁의 케이맨 제도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 자료였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강민혁이 회사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등을 돌렸다. 강민혁 부회장을 즉각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회사 차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강 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해임안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 폭풍은 그렇게 끝났다. 강민혁은 하루아침에 태아그룹 부회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가 믿었던 권력, 돈,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가 7년 전 윤서연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에게 버림받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로 불렸던 태아그룹 본사 빌딩은 유령의 성처럼 스산했다. 연일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과 채권단의 방문으로 로비는 텅 비었고 직원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술렁였다. 강민혁이 사용했던 최상층 부회장실은
모든 집기가 빠져나가 휑한 공간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태아그룹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주가 폭락과 유진그룹의 지분 매각, 그리고 천문학적인 배상금 요구로 인해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알짜배기 계열사들은 헐값에 시장에 나왔고 그중 핵심이었던 태아제약과 태아건설의 지분 상당수는 선진그룹에 의해 조용히 인수되었다. 윤세아는 자신이 빼앗긴 것의 수천 배를 합법적으로 되찾아왔다. 강민혁은 구속되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지저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횡령, 불법 정치자금 제공, 그리고 한남대교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까지. 그의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도 남을 만큼 무거웠다. 윤세아는 서울구치소의 특별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의 강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는 윤세아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지만 교도관의 제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년이 감히 나를.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나를 이 시궁창에 쳐넣는 거?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유리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그가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시궁창? 아니, 강민혁, 여긴 시궁창이 아니야. 여긴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야.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승자의 환희나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의의 집행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너를 파멸시키려고 7년을 기다린 게 아니야. 나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7년을 준비한 거야. 너는 네 오만함으로 3명의 무고한 노동자를 죽였고 네 탐욕으로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어.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너는 7년 전 그날 밤 너의 아이를 낳고 있는 여자를 버렸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았지. 너는 단 한 번도 내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 오히려 내 딸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려 했지. 그래서 넌 벌을 받는 거야. 강민혁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웃기지 마. 너도 똑같아. 너도 결국 복수를 위해 이 모든 짓을 꾸민 거잖아. 그는 발악했다. 복수? 윤세아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나는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너 같은 인간이 정의라는 이름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다는 듯 뒤돌아섰다. 거기서 네가 버린 내 딸의 얼굴, 그리고 네가 죽인 인부들의 얼굴을 평생 떠올리며 속죄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안 돼, 윤서연. 가지마. 날 여기서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강민혁이 절규하며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윤세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실을 나왔고 강민혁의 절규는 두꺼운 철문 뒤로 영원히 갇혔다. 면회실을 나온 윤세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7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서연의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윤세아로서 그리고 윤하은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녀가 탄 차는 구치소를 떠나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자 이유인 7살배기 딸 하은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 윤태영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밝게 웃고 있었다. 엄마, 하은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윤세아는 딸을 번쩍 안아들었다. 7년 전 핏덩이였던 작은 생명체가 이렇게나 사랑스럽게 자라주었다.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랑 뭐 하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강민혁 앞에서와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했다. 윤태영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 끝난 게냐? 그가 물었다. 윤세아는 하은이를 아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다. 내 딸, 아니, 내 후계자.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선지는 이제 내 것이다. 네가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더 강하고 올바른 제국으로 만들어가거라. 윤세아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그녀와 딸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7년 전 출산 중에 버림받았던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쟁취했으며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즉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과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하은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윤세아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비로소 7년 만에 모든 어둠이 걷힌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미래로 가야지. 우리 하은이의 미래로.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스스로 개척한 눈부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